비례대표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노 박사님 주제하고는 좀 아닌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에서 도입을 올 합의했다는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그래, 아마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예. 우리 뭐 주관심사는 아니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보니까 바미당의 손학규 대표가 이제 뭐 단식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도 이렇게 뭐 전혀 뭐 저는 몰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에 대해서 관철시킨다고. 예. 아마 하는 것 같은, 사실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응?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자기들 정치적 자기 정당이나 예. 정치꾼들의 어떤 전략적 의도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형 연동제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뭐 사실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가 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해갖고 현재 각 당별로 뭐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또는 뭐 안철수나 또는 뭐 각 당별로 그 위치가 입장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어떤 세력과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자세 문제지 절대적으로 뭐 어떤 완벽한 세계적으로 정치 제도는 없거든요. 그게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뭐 단임제든 연임제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 구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각 정치꾼들의 정치 정당의 자당들의 어떤 정략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난해까지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1등만 당선되는 뭐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제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더불어당하고 이 자한당하고 아마 협상해 가지고 일단 예산안 먼저 통과시켜. 원래는 이제 예산안과 연동해 가지고 이 처리하기로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한당하고 이 더불어당하고 이제 비례 연동제에 관계없이 이제 예산 통과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불만을 가지고 결국 이제 단식에 돌입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 손학규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철새고 정치적 이념과 국가관에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기존의 우리 이 선거 제도에다가 결국 이제 2등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구제책 차원에서 그걸 이제 뭐 이 득표율, 소위 정당 득표율을 배려해가지고 의석을 어느 정도 배분하자는 그런 이제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군소 정당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제도 변경을 통해서 좀 정당의 어떤 지속성을 좀 확보하자는 측면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인식해야 될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그 제도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의 선거구나 어떤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투표하는 특성 자체가 호남의 어떤 지역당에 대해서 몰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거기에다가 2등하는 있다고 하죠. 그럼 자한당인 또는 보수가 호남에서 어떤 득표율 2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예.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 안철수 세력의 어떤 당 이름이 뭔가요? 안철수가 했던 국민의당인가 그거 하고, 결국에 민주당하고 또 경합을 붙였죠. 예. 그러면 쟤들 둘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우파 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도는 현재 이 좌파들과
이 또 어떤 민중당 같은 이런 그 좌파 정당, 이 완전히 세력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연동제든 어떤 번역들이든 간에 하면은 그 우파에는 절대적으로 이 불리한 어떤 저는 이 선거구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같은 경우에 1위 투표를 하고 2위 투표는 아마 뭐 지금 평화당인가? 박지원 있는 평화당이나 또는 뭐 더불당이나 예. 소위 안철수당 얘들이 아마 1, 2, 3등 하겠죠. 예. 그 우파는 아마 10%도 아마 그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호남 쪽에서는 저들이 아마 삭슬이 한다고요.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반대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보수를 대변한 일당 외에 지금 소위 이 자한당이 사입이지만은 왜 지금 2등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손학규가 노리는 건 안철수가 노리는 거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붙어가지고 이 평화당하고 붙어서 나름대로 2등에 해서갖고 의석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 전략적 의도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수도권이나 이 경상도 지역의 영남 지역에서 결국 만약 자한당이 앞서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2위를 얘들이 어느 정도 석권해가지고 자기들도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산, 창원, 울산 같은 이런 이 민주노총이 강성인 지역에 자기들이 어차피 한석 끌기 어렵지만 2등 할 수는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이런 꼼수가 이 정략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현 어떤 선거구제에서는 향후 2020년 총선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선거구제를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군소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한 그 정치적 꼼수가 있다. 이 의도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놀아가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논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을 저주하는 4가지 이유라고 이제 설정한 이유는요. 예. 일종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어떤 집권 세력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소위 이 정권이라는 건 좌우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했던. 그러나 바뀌더라도 그 전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 간에 국민의 삶이 나아야 되고 국격이 더 올라가야 되고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를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뭔가 좀 개선되고 진일보한 관점에서 이 정권이 들어서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게 선거제도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재인 정권을 저주합니다. 그거는 4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배경에는 첫째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선출이 되는데 일부는 이 좌파들은 어떤 정당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탄생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기는 너무나 많은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루킹 사건 때도 확실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드루킹은 이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대선 탄핵에도 개입됐던 부분은 아마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탄핵에 개입한 어떤 이런 이 언론을 왜곡 조작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탄핵에도 개입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더불당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 드루킹이 결국 이제 개입해가지고 상당히 선거에 개입한 거는 이미 상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거지로 결국은 어떤 탄핵을 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대선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 과정에 또 투표 자체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 부정 투표 용지 사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 정권에서는 그게 밝혀지지 않지만 향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들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정당성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 중에 하나가 결국 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문재인이가 5월 9일 날 당선된 후에 해외 특사를 보냈을 때 4강 특사를 대하는 각 정부의 어떤 최고 수반들이 우리나라 소위 특사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당시에 문희상 씨가 아마 기억하는데 아베를 이제 면담했을 때 의자도 굉장히 의자 높낮이도 다르게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너희들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홍석천 씨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미국의 참모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냥 대해버렸다고요. 미국에서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집권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고, 시진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아마 사진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중국 특사로 간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찬이네요. 이해찬이가 시진핑을 소위 아련이죠. 정상적 국가로서 동등한 국가가 아니라. 예. 그래서 완전 시진핑이 상석에 앉고 옆에 완전히 기업자 꺾인데 이해찬이가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또 푸틴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이가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고 하지만 그건 저들의 주장이고 외국 국제관계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시각은 정상적 정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정당성 계려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권 후에 과정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이 어떤 재판 과정에서 과연 정상적인 어떤 법치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처음에 재판을 갈 때 나름대로 무리수했지만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치 재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주일에 4번 하고 10시간씩 한다는 거는 결국 선거, 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전혀 어떤 방어권을 주지 않는, 있을 수가 없거든. 정상적인 재판하더라 보면은, 한번 재판 일정이 이루어지면 보통 한 3주 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어떤 변호인들이 대책을 준비하고 해서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권리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재판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졌다. 탄핵도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외국 지사들이 정치재판에 의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재석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본인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 보면은 오늘도 아마 저도 SNS 통해 받았지만은 이 윤석열이 하는 이 정말 악마죠. 인간 아니죠. 악마인데 그 악마가 결국은 정말 이 군인 전 기무사령관을 어떻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어떻게 과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2017년 3월 10일부로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했다는 것은 공식화된 거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 외국 국민들이 정치 재판에 의해서 결국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얘기거든. 민주주의는 선거와 이 법치가 양대 축인데 그 두 가지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말 해외에 나가서 어떤 민주주의고 어떤 국격이 우리가 정말 어떤 자랑스러워했는데 결국 이 문재인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격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법치가 사망하고 민주주의가
정말 몰락한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이 좌파에 장악된 상태에서 심지어 어느 국민도 정말 바른 소리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언론인이지만은 결국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도 지금 1심에서 제가 보니까 완전히 뭐 실형 선고받고 등등 하던데, 이런 대한민국 자체 언론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고요. 심지어 유튜브 같은 것도 장악하려고 구글 코리아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구글을 탄압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망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그리고 정상적 재판, 정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상황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결국은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 저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이 해외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왜? 항상 미국의 그 대통령도 어떤 그 대한민국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사례로 항상 대한민국 꼽았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어떤 그 교육의 어떤 그런 그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항상 그 높이 특히 세웠고, 특히 또 짧은 시간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국가에서 파견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갑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모범 국가였고 경제적으로도 삼성이나 이 브랜드 자체가 해외에 나가면 항상 자랑스러웠다고요. 그래서 삼성이 휴대폰이 세계를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과거에 대우 같은 것도 세계 경영이라는 이런 그 큰 편말이 아프리카 곳곳에 가더라도 세계 경영에 이런 그 공항에서 내리면은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가면은 그런 카트에도 보면은 삼성이 있고 LG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해외 나가서도.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재인이가 해외 나가서 왕따를 당하고 온갖 창피, 정말 어떤 그 격은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조는 모습들, 정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창피할 정도로 국격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외교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 어떤 외교관도 성립돼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거의 뭐 미개국처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그 합의됐던 조례든 어떤 외교적인 어떤 결과물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어버리고, 그러니까 국가 간에 계약이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외교 관계 성립이 어렵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저 문재인이 저건 미친 인간 아니야? 뭐 극단의 표현으로 이상한 어떤 그 또라이처럼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란 말이에요. 한미동맹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문재인을 갖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고립되고 국격이 무너지는, 외교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대한민국 사람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든 이런 작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현재 통치하고 있다는 이런 서글픈 사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을 저주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그 자신있게 자랑스러웠던 게 대한민국 경제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 경제 대국이고, 모든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IT의 정말 최고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항상 우리가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 왔고, 원전 같은 경우도 항상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 경제를 1년 반 만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소제조업체들 전부 길바닥으로 내몰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생존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 완전히 길바닥에 내몰릴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과연 존재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북한 독재 김정은 악마 아닙니까? 악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지금도 북한 중국과 국경변의 그 추운 지방에, 추운 지역에 이 정치범 수용소를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뭔가 어긋나도 전부 다 가족 통째로 가족들 보내가지고 먹을 거는 고사하고 이 추위에 죽지 못해서 거의 뭐 사는 그 지옥의 어떤 그런 상태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독재 집단 악마를 인간으로 우리가 과연 볼 것이냐? 이 장성택이 죽일 때 공개 처형해갖고 완전 곡사포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고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소위 배달 김정남이 독극물로 완전히 그 말리에서 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집단이 어떻게 인간이냐 말이죠. 응? 그 실체가 지금 현재 김정은 아니에요. 실체가. 예.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 목매서 기다리고 서울 답방을 기다리는 과연 이 작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냐? 그 악마와 놀아나는 건 같은 악마 부류 아닙니까? 악마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이런 작자가 현재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비극이고 저주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대한민국의 몰락을 정말 회복불능 상태로 가져오는 이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임종석 정권을 우리가 하루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을 저주하는 이유는 사실 4가지 외에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애국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증오하고 저주를 해야 됩니다. 저 집단은 정상적 어떤 인격체 집단이 아니라 악마와 놀아나는 또 다른 하나의 악마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저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